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학번 선배고요. 양주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졸업을 2005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에 이제 킨텍스에 입사를 했어요. 졸업 예정자일 때 연말에 입사를 해갖고 이렇게 오래 다닐지 몰랐는데 계속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밍업 질문으로 대학 생활에서 재학생들이 꼭 해봤으면 활동이 있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교환학생 기회가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거를 되게 강추드리고 좋잖아요. 한번 사회에 나가면은 경험하지 못할 학창 생활을 해외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뭐 또 할 수 있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학연수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 가는 게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니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올랜도 쪽에 인턴십을 갔어요. 그게 이제 지금 사회생활하고 언어적인 능력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함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영어를 배우러 해외에 가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랑 일해보고 커뮤니케이션 부딪혀보고 또 문제 해결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나중에 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취직할 때도 어학연수보다 인턴십이 훨씬 더 경력적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적으로 뭐 자격증도 있고 뭐 어학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상향 평준화 돼 있으니까 다 잘하니까 프로페셔널한 경험을 조금 더 했느냐가 얘가 좀 더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적응을 잘하겠구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 인턴십을 사실 그냥 학업의 일종이라고 보진 않죠. 채용자들은 얘가 그래도 이쪽 경험을 하고 왔구나 이쪽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취업 2004년에 하셨다고 했으니까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전국에 마이스 관련 기업이 그때는 지금보다 좀 적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전시 컨벤션 센터 킨텍스를 선택한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엄청 많이 지원을 했어요. 금융권도 지원하고 대기업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뭐 킨텍스도 지원하고 뭐 관련된 분야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이 더 어렵지만 그때도 취업난이 막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데 많이 합격을 못하고 그중에 일부만 합격하고 뭐 그랬는데 킨텍스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제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또 마침 킨텍스라는 회사가 2004년에 제가 취업을 했는데 2005년에 개장이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오픈 멤버네? 그러면 조금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오래된 회사에 들어가면 그 중에 그냥 일원으로 활동을 할 텐데 여기는 제가 초창기에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 그런 것들은 제가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세팅부터 시작해서 업체 선정부터 해갖고 먼지 날리는 골조만 있는데 들어와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가장 힘든 점이 있었으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의 명칭에서 주는 특수성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컨벤션 경영학과니까 경영이니까 난 은행 갈 수 있다 해갖고 뭐 은행 돈 많이 주니까 은행도 지원하고 근데 계속 서류가 탈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못나서 탈락하는 거겠지만 과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과 자체는 이렇지만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다가 그거에 맞게끔 자기소개서 내 경험과 접목시켜서 쓰는 거를 했는데 자기소개서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한 몇 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써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마지막 학기에 딱 한 과목만 들었으면 됐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되게 많이 보완을 하고 과가 이렇다 보니까 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한항공도 지원했었는데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항공 관련된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뭐 그렇게 컨벤션 학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리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걸 찾는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 경험과 전공과도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일치점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생각해야 되니까. 킨텍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 규모의 규격을 가진 국제 전시장이고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선배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킨텍스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컨벤션을 유치해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행사를 기획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팀은 컨벤션 마케팅 팀이라서 컨벤션들을 유치해 오는 거예요. 유치해 와서 여기에 있는 컨벤션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제가 컨벤션 마케팅 팀이지만 또 제가 맡은 전시회도 있어요. 플레이 엑스포라는 게임 전시회를 하는데 그 게임 전시회를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컨셉도 잡고 상업체도 모집해서 방문객도 다 모집해서 이제 전시회를 여는 역할도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 유치는 보통 그 해외에 있는 전시회나 행사를 이렇게 유치해 오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행사만 유치해 오는 건지, 국내외 비율이 있다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약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오는 것들은 중요하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오고 또 그만큼 중요한 행사니까 한국에서 개최되고 킨텍스도 유치할 텐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들,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협회나 학회, 정부단체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유치하는 게 건수는 대부분인데,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노력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CVB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그걸 유치해오기 위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필요하면 가서 PT도 하고, 학회에 있는 회장님 만나서 그 학회에서 또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는 작지만 해외 국제 행사, 국제 컨벤션을 유치해오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협업할 때 경기관광공사랑도 많이 하겠네요. 여기는 경기... 맞아요. 경기관광공사랑도 하고, 고양시에도 고양 CVB가 있고,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이제 관광적인 측면, 컨벤션 마이스적인 측면에선 그 회사들이랑 그 기관들이랑 협력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알츠하이머 학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어떤 노인 치매 관련된, 노인 복지 관련된 어떤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데랑 협력해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스니까 한국관광공사, 뭐 경기도 고양 CVB 뿐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CES 같은 거, 뭐 아니면 국제 통신 컨퍼런스를 유치한다 그러면 제가 어디랑 협력해야겠어? 삼성전자랑 협력해야 돼. 뭔지 알죠? 우리나라 과기부랑 또 협력해야 되고, 그 분야에 따라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그 회사랑 아니면 또는 기관이랑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협력하는 그 대상들이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킨텍스에 되게 많은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근데 막 각 지역마다 친화 환경 뭐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혹시 킨텍스에서는 약간 중요시하는 분야나 주제 이런 전시회나 컨퍼런스 행사들이 있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이 더 강해지는데, 킨텍스는 이 경기도, 이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분야의 산업군과 가까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도 경기도에 있고,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 게임 회사들도 경기도, 판교 그런 데 다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가깝잖아요. 근데 킨텍스가 조금 육성하고자 하는 전시회들은 있어요. 안전 시큐리티 분야, 그리고 자동차 뭐 모빌리티 쪽, 그리고 전자 첨단 기술 쪽, 게임 콘텐츠 그쪽 분야, 뷰티 분야, 그리고 뭐 식품 바이오 분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이 나눠져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게 국가나 정부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군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전시회를 아무리 키워봐야 커질 수가 없잖아요. 뭐 스마트 시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육성시키려는 분야의 전시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킨텍스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킨텍스는 같은 마이스 산업군 내에서는 연봉이 꽤 센 편이에요.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열심히 써도 좀 남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연봉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매달 어학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체인 호텔이나 콘도 회원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또 저렴하게 숙박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집이 먼 사람은 이 근처에 또 집을 구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집을 살 때랑 아니면 전세나 그런 거 할 때 회사에서 아주 낮은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시중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되게 이득이에요. 복지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장점은 지금 다른 컨벤션 센터들도 많지만 킨텍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컨벤션이나 어떤 전시회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대형 행사들은 킨텍스밖에 수용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중장비라든지 건설 장비, 심지어는 탱크까지 들어와서 전투기까지 들어와. 얼마 전에 방위산업전을 했는데 전시장 안에 탱크랑 비행기 다 들어옵니다. 뭐 헬기랑 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거는 킨텍스가 해외에 있는 컨벤션 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새로 짓는 전시 컨벤션 센터, 인도에서 가장 큰 거를 2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오픈은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건축이 좀 더디긴 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도 또 열거든요. 킨텍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뷰티 전시회가 있으면은 베트남으로 가서 뷰티 전시회 열기도 하고, 킨텍스에 오시면은 다양한 국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킨텍스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나 업무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플레이 엑스포가 그 행사 초기 때부터 키워서 지금 현재 10만 명 넘게 오는 대형 게임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내 애기 같은, 내 자식 같은 전시회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했을 때 킨텍스가 프레스 센터로 쓰였어요. 그러면 한 3천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와서 보도도 하고 그 장면이 여기서 송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의미가 있죠.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다. 그런 것들이 인상에 많이 남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플레이 엑스포를 하면서 게임 쪽 분야가 인기 있는 분야라서 제가 그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어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효율을 높게 해갖고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피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마케팅 어워드를 뽑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마케팅 이렇게 잘했다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정말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영광적인 순간이었고, 또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이 전시장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시회랑 이런 행사들이 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킨텍스가 5월 8일 날 동아건축박람회로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예요. 근데 그게 두 번째로 하면서 되게 큰 이슈를 주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떻게, 다른 데는 다 커뮤니티 센터를 병상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쟤네는 지금 이 시기에 전시회 개최할까 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제가 이카라는 국제 컨벤션 협회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출품했는데 거기서도 올해 베스트 마케팅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주는 거잖아요. 되게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킨텍스에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어려움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거나 언제적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큰 기대감과 열정을 갖고 왔는데 그게 좀 현실과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한 3, 4년 차, 4, 5년 차 때는 이직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기대했던 거랑 실제 해본 거랑 좀 다르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킨텍스 하면 뭐 되게 멋있는 일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멋있는 일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누구나 겪지만 그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은 이 분야에서 좀 더 깊숙이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모든 직장인들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좀 힘든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딴 데로 이직해도 거기에 똑같은 GS 인터내셔널이라는 GS가 이제 진상 그런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옮긴다면 내 비전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옮겨야지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걸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3전시장이 건립이 올해 초에 최종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찾아본 기사분은 내년 9월에 착공하고 2024년에 개장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기존 제1, 2 전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1, 2 전시장은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어요. 변화가 있다면은 3 전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왜냐면 이 건물들이 따로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추고, 요새는 또 스마트 전시장, 스마트 마이스라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그런 변화는 있을 거예요. 3 전시장이 완공되면은 전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적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느냐. 3전시장 완공되면 한 18만 스퀘어미터 정도의 면적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20위권대의 전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국제적이고 큰 규모의 전시회들은 다 열 수 있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래도 10위권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합하는 전시장이 처음으로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적으로는 뉴 노멀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중이고, 3전시장이 변하면은 좀 조직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관리하는 면적이랑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워라벨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실 때 강사님의 근무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 워라벨을 철저히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분야는 행사를 앞두고는 워라벨을 생각은 할 수 없어. 전시회 막 한 달 앞두고는 뭐 집에도 못 들어간 적도 있고 뭐 하지만, 평상시에는 철저히 워라벨을 준수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밥도 잘 챙겨 먹는 삶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은 뭐 우리나라 직장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직장 동료와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담배 몇 번 피다 보면 그게 뭐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되게 집중합니다. 딴짓을 안 하고 동료들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딱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남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모든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공정업계, 마이스 산업 전체도 괜찮고 전시 컨벤션 업계들에서 혹시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이나 마인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업계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변리사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좀 경험을 쌓다 보면 다 익숙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열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쪽 일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열정, 이쪽 분야에서 좀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이 되게 필요하고 약간 노가다성 일이기도 하거든요. 포스터도 붙이러 다녀야 되고 물론 신입사원 때 많이 하는 일이지만 풀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게 우리 쪽 일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뭘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같이 이렇게 좀 외형적인 사람이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이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면이 필수 요소였던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피해도 많이 생기고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킨텍스에서 가장 큰 피해는 전시의 개최 연기가 되거나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시회가 취소되고 개최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왜냐면은 전시회에 나오는 참가업체들은 비즈니스 하러 나와야 되는데 정부 지침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업계 내에 다른 뭐 협회라든지 전시산업진흥회랑 협력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사회적 거리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전시회는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전시회가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가 업체들이 부스를 차려 나오면은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와서 좀 이렇게 사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담도 해갖고 비즈니스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바로 옆에 킨텍스 텔레 컨퍼런싱 센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상 상담장이에요. 그래서 전시회에 나온 참가 업체가 화상 상담장으로 가면은 해외 바이어랑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국내 참가 업체가 온라인으로라도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많이 열리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현장에도 사람들이 좀 있는 형태인데 하이브리드로 열리려면 우리가 중계 카메라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방송 스튜디오처럼 좀 꾸며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랜드 볼륨에다 그런 스튜디오를 꾸며놨어요. 그래서 뉴 노멀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유도 괜찮습니다. 모든 전 분야에서 온라인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이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디지털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앞당겨지면서 이쪽도 상당 부분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전시회랑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본질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나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요. 얼굴을 보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계약이나 중요한 정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시회랑 그런 컨퍼런스들은 열릴 겁니다. 지금 아무리 디지털화가 돼 있다지만 온라인 전시회 솔루션들이 대면 전시회를 커버를 못해요. 앞으로 이게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개발은 계속 되겠지만 이 본질적인 거를 커버 못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인간과 인간대의 공감과 교류를 커버를 디지털에서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누그러들면은 빠른 속도로 다시 복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대학 생활할 때 좀 더 많은 도전을 해볼 걸, 창업도 해볼 걸, 어디도 부딪혀 볼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꼭 마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창업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교훈들이 아주 값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이스 분야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면서 회복하면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뽑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실력들을 많이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돈을 벌 것 같으면 뭐 금융권을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이스 업계에 가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재테크도 하고 뭐 재개발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팁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쪽 분야에서 만나갖고 우리 같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